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주제 먼저 5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Thrilled to reaffirm Kamala Harris as th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막 영어가 튀어나오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지적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관심이 가는 미국 대선 이야기, 트럼프 대 해리스.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야심찬 기획을 내놨습니다. 두 분을 각 캠프의 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두 분이 대변해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먼저 이 교수님 어느 캠프로 가시겠습니까? 해리스 캠프로 예. 자원했습니다. 왜죠? 우리 딴 데 가서 트럼프 캠프를 한번 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트럼프 캠프로? 저도 트럼프 캠프를 자원을 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정책인 그런 것보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예.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로 자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선택은 두 분의 정치적인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은 1분씩 제한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답변이 더 좋으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있다는데 이거는 중간에서 제가 가로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카멀라 노믹스 그리고 트럼프 노믹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면 역시 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물가 최근에는 안정이 되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서민 물가가 안 잡혔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서민 물가라는 것은 주택비, 그다음에 또 의료비 같은 것들 지출이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하우싱이 부족하다. 네. 이런 여기에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료품비에 대해서 지금 또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식료품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자라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기업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면서 대기업들이 합종연행 M&A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자라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야. 결국은 생활 수준 낮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같은 돈이 있어도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못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서민들이 하는 하우징도 그렇고 네. 의료비도 그렇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고임금자는 임금이 올라갔는데 이 서민들이 도저히 못 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기업들의 일종의 너무 지나친 마진치고 경제 전반을 생각하지 않은 마진치고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냥 뭔가 그런 입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선거라는 게 논리적인 거와 이성적인 감정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본다라면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둘 다 입장에서 승기를 잡았다까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적절한 거죠.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보면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은 5.7%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1.9%였어요. 네.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처서거든요 오늘. 처서인데 별로 그렇게 뜨거워진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이제 가을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가을은 안 온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컨 가격이 5배가 올라서 자기는 베이컨 안 시켜 먹는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베이컨 가격은 18%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지표도 그렇고 내가 당장 베이컨을 시킬 때 느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상승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기를 잡긴 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대책일 텐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에게 책임을 좀 많이 돌리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팔을 비틀겠다. 팔을 비틀겠다는 이야기고, 사실 이제 관세를 올려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가 해리스 쪽 입장이고요. 물건 이 물가 문제는 관세 올리면 당연히 올라갈 텐데 더 나빠지겠죠. 이거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하. 반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가장 신용품 공약이 대표적인데 신용품 대기업들의 바가지를 법으로 이제 억제하겠다는 네네. 이야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보다 너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초과 이익을 내는 거로 생각하고 네. 특히나 M&A 같은 것들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시장의 독점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대를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불공정 특히나 이제 신용품 불공정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그 관련 기관을 세워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기업들의 바가지를 법으로 막겠다. 이제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높여가는 것들은 막아야 이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은 서민 생활비 중에 이제 식료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잡지 못하면은 정권도 못 잡고 미래의 생활도 어렵다라는 큰 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트럼프 캠프에 감정 이입을 해서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73년 닉슨을 소환해야 네. 됩니다. 73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때 이제 닉슨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트리거가 그렇죠. 됐던 네. 것 중에 하나가 90일 동안의 물가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가 네.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와 비슷한 정책을 한 거예요. 90일 동안 물가를 못 올리게 했어요. 딱 네, 동결을 네,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축산업자들이 도축을 안 했습니다. 아하. 해봤자 내가 제값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대 예. 소고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닭을 키우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출하를 못하니까 바다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혼란이 왔고 스스로 이 정책을 철회를 했다라는 거죠. 워터게이트만 문제가 아니었군요. 물가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율경제 시대에 있어서 물가를 억제하면 당장 뭐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물론 우리 횡재세도 얘기가 지난번에 다루긴 했었죠. 근데 횡재세는 이제 그 오일 기업들에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지만 네. 이게 단순하게 스스로 올라가는 것들을 억제하게 된다라면 한쪽에서의 공급 문제, 과거 이제 닉슨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 충분히 반론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통제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 뭐 이거는 저는 아까 이 예. 문제 벗어난다라고 해리스를 하면은 빼서. 해리스 빼고 얘기하면은 프라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그 흔히 말해서 이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프라이스 컨트롤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느 게 정상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정상 가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제론은 처음 배우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그렇죠, 정상 그렇죠, 가격인데 그렇죠. 이것을 얼마나 이분들이 마진을 갖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거는 보면 사실다. 뭐 예. 잠깐 빙의를 빠져나가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드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빙의를 하셔서 해리스 캠프로 다시 몸을 담아 주시고요. 누구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해리스가 설득력이 있을지, 트럼프가 나을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문자 우물정의 0945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물가 안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세제 혜택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해리스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중산층 복원입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부터 나온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제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중산층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것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데 세액 공제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신생아 있는 가정에게 또 아동 세액 공제, 그다음에 새로 집을 살 때 또 공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것들을 늘리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처방약 부담 한계 같은 것도 다 펼쳐주겠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 정책과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 쪽은 약간 파퓰리즘적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타겟이 뭐 백인의 전통 산업에 너무 계층 한정적인 것을 지원하면서 여기에 이분들 투표권이 좀 있으니까 이쪽에 몰아넣는 것이,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에서 파퓰리즘적으로 간다는 게 비판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쪽 해리스 쪽은 예. 중산층을 살린다는 큰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에서 우리 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빙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리스 후보의 안정책 가운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수님 빙의를 제외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고추장
과장, 뭐 설탕 과장 그래서 이제 중후관들 맞아요. 지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과연 자유경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다른 거죠. 그게 벌써 60년대, 70년대 얘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차피 풍선 효과라든지 잠시 억누른다라는 네. 것들이고 두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층을 살리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그 부자 감세에 대한 법인세 감세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 후보 측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재정 적자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방안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논리가 안 맞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저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정 적자 문제는 좀 다뤄봐야 될 문제긴 해요. 이후에 질문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법인세 문제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더 낮춘다. 해리스는 확 올리겠다. 지금 법인세율이 21%? 21%.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던 시절에 낮췄던 건데 이거보다 더 낮추겠다는 겁니까? 일단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 17년에 예. 35%였던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15% 낮추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여야 합의를 해서 21%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한 14% 포인트 정도 낮춘 낮춘 거네요. 건데 예. 지금 이제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예. 여전히 자기는 15%로 하겠다. 특히 15% 같은 경우는 헤리티지 보수 우파 정책 가이드라인 18%보다 더 낮은 겁니다. 더 낮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더 극단적으로 나온 거네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예. 이게 지금 그 단지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 기업들의 세금이 128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128억 달러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우리가 18%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30%에서 20%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8억 달러가 줄어들었고 128억 달러가 그 이익으로 들어온 거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낸 거니까 이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평균 S&P 기준 PR이 20배에서 18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저평가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물론 이들이 이걸 갖고 자사주로 이제 사면서 논쟁이가 벌어지긴 맞아요, 했습니다만 맞아요. 예. 어쨌든 기업의 가치가 그 밸류가 좀 밸류가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기업의 어떤 활로를 역시. 하는 데 예.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해리스 후보 쪽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그렇게 큰 효과 없고 부작용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가요? 법인세 인하가 결국은 이게 실물 경제 투자를 많이 이끌었어야 되는데 예. 주식시장만 효과해 준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재정 적자죠. 네. 재정 적자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없애면은 10년간 뭐 법인세 1% 포인트 올리면은 10년간 약 1,000억 달러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 8% 올리면은 1조 달러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경제 안보고요. 경제 안보 중에 산업 정책이 제일 중요하고 산업 정책은 보조금 정책인데 보조금 정책 없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재정 적자의 폭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제 좋은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중산층 보험까지 같이 하면서 소비도 늘리고 산업 개발도 하자, 산업 정책도 피자라는 게 근본적으로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고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결국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57번 쓰시는 분 이정환 교수님 해리스 편이시라면서 트럼프 후보 욕을 별로 안 하시네요. 라는 문제가 그러면 차 수장님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엔 재정 적자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이 정말 너무 심각하죠. 뭐 몇십 경? 뭐 아무튼 무시무시한 적자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정책들 결국에는 포퓰리즘 성향도 꽤 있고요. 이게 재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각 후보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트럼프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앞서 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35조 달러 이것도 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35조 달러. 근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가 35조인데 재정 적자라는 것은 이제 이걸 그 미 국채를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가
한 해에 6,500억 달러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게 얼마죠 그러면? 이자만 네. 6,500억 달러 내고 있고 이게 향후 10년 뒤에 이자만 10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적자 규모가 예. GDP의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일본이 3%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본도 근데 부채 많다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GDP의 3%인데 미국이 7%까지 이제 재정 적자가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아직 뭐 저기 트럼프는 뭐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지만 예산 한도를 정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예.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제시되는 것은 이들의 어떤 트럼프와 그 우리가 이제 해리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하 연선과 같이 열어지거든요. 몇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 예. 한두 명 갖고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걸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돈을 쓰겠다라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5경 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 싸우면은 달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갈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원 마련에 대한 해리스 후보 쪽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사실 해리스 후보 측도 네. 뭐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재정 확장책이고 빙의를 지금 똑바로 하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재정책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이중인격처럼 가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공화당이 원래 재정 긴축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재정 확장 쪽에 가까운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고요. 특히나 파퓰리즘 그러니까 아까 이게 계속 파퓰리즘 논란이 있는데 공화당의 스탠스가 흔히 말해서 아까 전통적인 백인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여기도 재정을 쓰겠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은 재정을 쓰자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양측 다 재정을 쓰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차별적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정은 나중에 빚내서 찍지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둘 다 문제가 좀 역시 된다. 부연 설명 역시 미국. 일부만 좀 하면 예. 이런 부분들은 안 돼요. 30초. 네, 30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줄이겠다라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가 IRA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겠다라는 네네네. 세금을 쓰는 거죠. 그렇죠. 대신 세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석유라든지 가스를 개발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범위세를 걷어들인다. 거기서 낮더라도 범위세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불법 이민을 막아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재정 적자를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줄여가겠다라는 전략 이거는 트럼프의 하나의 어떤 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워낙 이제 파퓰리즘 쪽으로 가는데 IRA나 이런 것들이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는 보조금 못 자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전기차 보조금만 줄이지만 나머지 것은 살아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분께서 전해주신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493번 쓰시는 분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누가 돼야지 더 나은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각 그 캠프의 입장에서 30초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소장님. 지금 이제 꼭 누가 된다라는 거에 따라서 비교 우위는 없습니다. 예. 서로 각각의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막대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각종 IRA 법에 따른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인 ESG나 신재생 쪽에서 분명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쁠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쪽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예.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둘 다 나쁘진 않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 사실 뭐 아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에 관세 붙는 게 사실 트럼프 정권으로는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안보 정책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게 다 맞춰서 가고 있는데 경제 안보 정책이란 게 아까 친환경 전환 이런 게 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바뀌면 또 왕창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은 해리스가 조금 낫다라는 평가도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 역시 예.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정성,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해리스가 좀 낫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의 승자 저희 제작진이 뽑았습니다. 잠시 뭐 효과음 좋습니다. 제작진 멋있죠? PD님 픽으로
선물로 부담. 네, 그래서 결국에 승자는 트럼프 캠프의 차영주 소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작진 중에 트럼프의 지지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왜냐면 강력한 제가 의심이. 오늘 저기 예. 제작진분들한테 가벼운 간식을 먼저 내몰고 얘기했는데 이거 트럼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물 그거는 오늘의 신청곡을 받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데 신청곡 있으면 나가실 때 예.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이야기 또 한 번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